간밤 미국 증시에서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자 22일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25%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0.72% 하락했습니다. 신라젠이 22일 장 초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품인 FDA로부터 항암제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중 20% 넘는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시장의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증권은 20일 하나엔진에 대해서 올해 역대 최고 규모의 수주가 예상된다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성장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견을 매수와 목표 주가는 32,000원을 유지했고요. 전거래일 하나엔진의 종가는 24,000원 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그래도 좋은 체력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밤 9시부터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장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조금 조용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계속되는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이 오히려 주요한 수급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우리 시장 바라보면서요. 그에 따른 전략들 함께 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첫 번째 코너는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 역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지스는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표정 관리 들어간 금융그룹이다. 네. 이런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풀어볼까요? 오늘 장에서도 그렇지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금융 관련주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 현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현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금융 관련주, 금융주, 은행주와 증권주 마찬가지입니다. 생보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어떠할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점에 대해서 고민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앞으로의 시장, 당분간의 시장 상황의 흐름에 있어서 내일의 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영 앵커는 뭐 다음 주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관세 협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좋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현재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만을 놓고 해석해서 판단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뇌피셜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최근에서의 시장에서 강세 현상을 보여준 종목 중에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료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한전이나 KTNG나 이런 종목들이 유틸리티에 포함이 됩니다. 통신주도 경기 방어주입니다. SK텔레콤, KT 같은 종목들도 최근 주가 흐름에서 강세 현상의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지수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상 경기 방어주로 일부 자금이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때는요. 경기 방어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스크
오프라고 그래서 현금화시키고 시장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약화되는 시장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경기 방어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이 이후에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전체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앞서서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주식을 살 때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집중화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점에서는 금융주를 먼저 삽니다.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수화 연동해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랜드마크 지수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반도체는 초과 수익을 발생할 수 있고요. 바이오도 초과 수익 내지는 초과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주나 금융주는 이 랜드마크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최초의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주식을 살 때는 금융주를 전반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고 또 최근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작동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접목된 내용으로 인해서 금융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 주 또는 뭐 이번 주 후반에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지금 지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여부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융주의 흐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시나리오를 대표님께서 충분히 좀 내다볼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줄지도 좀 궁금하고 그 안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은행주가 수익을 많이 내는 거를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에서의 수익을 유지하는 게 최적인데 지금 혹시 지영 앵커 혹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일 있나? 저는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금리 차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통상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우리가 받게 되면 현재 한 3% 후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국고채 금리가 2.3%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1% 넘게 은행이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0.5%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수익을 좀 줄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은행 수익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국고채 수익률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대출 금리 수준이 워낙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올해에도 은행들의 수익성은 또 그러면 확대. 서민은 힘든 거. 그래서 낮춰야 된다. 그렇죠. 은행은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익을 좀 확대시키는 구간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주들의 전반의 흐름은 패션이 변화하고 있어요. KB금융 정도가 저는 은행주 내에서는 최선호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 또한 과거에 한 20년 동안 3만 원 저점, 6만 원 고점의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10만 원 고점까지 찍었죠.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경향,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KB금융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현재 PBR이 한 0.5 중반대입니다. 보통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은행주 PBR 기준을 보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PBR 0.9 내외거든요. 은행은 이를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8만 원, 8만 3천 원 내외에서 KB금융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 단가에서 흐름은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왜 PBR 0.9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지수의 가격의 흐름은 예상을 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KB금융이 2%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또 최선호 기업으로는 KB금융을 좀 봐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증권주는 또 어때요? 그 뷰를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증권주 연초까지 해서 발목을 잡았던 게 PF 대출에 대한 부분들, 로스를 이제 털어내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죠. 여기다 충당금을 다 쌓았고요. 지난해 또 올해 수익이 확장되고 있는 수익원은 해외 증권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재는 털어냈고요. 이제 수익성을 확장시키는 구간에서의 증권주 흐름에서의 내용들의 이제 그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주도 여전히 저평가되어진 금융주의 한 그 섹터이기 때문에 증권주 내에서는 삼성증권, 왜냐하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PF 관련해서 로스된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융주 내에서는 또 KB금융, 그리고 또 증권주 내에서는 삼성증권 쪽에 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섹터에 관심 있으시다면요, 한 번쯤은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지스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돌아온 빅테크 어닝 위크이긴 한데 뉴욕 증시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또 우리 시장에 소화를 해봐야 될지 대표님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 중에서 테슬라. 그다음에 인텔, 구글 등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저도 불안불안하다라고 불안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그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지점에서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에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확 줄었어요. 매출도 쭉 줄고 그다음에 차량 인도 대수도 줄었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장주 5% 이상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ESS 분야의 사업이 113%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적자 수준이 확대됐고 매출도 저하되는 현상들, 구글도 딥시크라든가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저조하다라는 내용으로 실적에 관련한 내용들은 주가를 하락 요인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들 주가가 반등을 줬어요. 이유는 눈높이가 낮아졌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미래에는 좋아질 거고 미래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선호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지점으로 지난 4분기 실적 이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테슬라를 비롯한 여타의 종목들의 주가 내지는 실적 내용이 기대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제로 그 기대값에 의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실적 개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난 4분기보다도 실적 개선이 되어지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주가는 강한 흐름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실적 우려 모두들 다 겁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에 발표되었던 실적 분위기에서의 상황을 기억해 본다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테슬라 실적 발표 기억이 나는데 ESS 분야에서 또 매출이 확대되는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는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지난해 8월 수준에서의 가격입니다. 엔비디아이든 TSMC이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8월 수준에서의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요.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만 포인트에서 17,500까지 하락을 했어요. 2,500포인트 하락했죠. 그리고 17,500포인트에서 일부 반등을 준 이후에 15,000까지 다시 2,5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바닥점에서 강한 반등과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103에서 98, 어제는 98을 장중에 신저가였어요. 살짝 깼습니다. 네. 한 4, 5% 정도 빠졌어요. 통화 시장에서는 통상 4% 내지 5%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면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습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달러의 흐름이 강세로 전환될 때는 역시 달러 강세 요인에 의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싸우는 해임시키겠다 간밤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내용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그때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2월에 취임을 했고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때 2.5%까지 금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 한 3-4번 정도 올렸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미국의 제조업을 살릴 거고 그리고 감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때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보자진이나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해임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해임이 안 됐었고요.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018년 12월을 저점 6,000포인트를 찍고요. 9,6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어떤 고난의 악재 흐름이 지나고 난 뒤에 시장은 다시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한다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지만 과거의 전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불안한 분위기에서의 시장 흐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요즘에 뉴욕 증시가 너무 하락을 해서 일행정부 때 차트 흐름을 봤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는 똑같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거의 V자 형태로 또 그렇죠.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또 잘 잡는다면 오히려 그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조그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뉴스 좀 풀어봤는데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 쪽으로 좀 연관을 시켜볼게요. 이 테슬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받긴 했었잖아요. 네네. 뭐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테슬라를 이제 2차 전지로 엮어서 판단을 하고요. 인텔을 반도체로 한번 엮어서 짧게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가 주가 연동하지는 않아요. 최근 흐름에 그래, 있어서 최근은, 네. 국내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변화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도 적자폭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측면으로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전체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하방 경직화 현상,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게 이전과 같이 4%, 5%, 6%씩 빠지는 게 아니라 1% 빠지고 1% 올라가고 이런 하방 경직화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트리거, 그러니까 계기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저는 그 이산지 업종 내에서의 흑자 전환,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적자였다가 이번 분기에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캐즘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의 내용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실적 자체, 차량 인도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겠으나
기타 사업 부분에서의 증가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TSMC나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8월 수준에서의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SK하이닉스도 지난 8월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같은 HBM 관련주임에도 주가 못 갔다라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딱 그 키높이가 맞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선상에서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7조 원, 8조 원, 6조 5천억 정도의 실적치가 다소 감소하는 현상으로의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전반의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 요인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사전지이든 반도체이든 지금 시장에서의 전체 주가 상황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 어떤 또 시선으로 바라볼지 대표님께서 그 가이드라인들 잘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요.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들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수출 지표 봤는데 관세 타격 받아가는 느낌이 이제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요? 수출이 한 10% 내외 감소를 했죠. 여기 반면에 반도체는 한 10% 정도 올랐고요.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 네. 봐야 될 게 이제 수출 데이터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은 지금 당장의 이 숫자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월 또는 전년도에 어떻게 비교. 표출되었는가 비교를 네. 해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10%, 20%뭐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만 딱 떼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1,400억 불, 역대급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 평균 한 120억 불 정도 수준의 수출을 했거든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추세를 보게 되면 1분기에 100억 불, 2분기에 110억 불, 3분기에 120억 불, 130.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올 1, 2, 3월의 반도체 수출을 보게 되면 100억 불, 96억 불, 130억 불입니다. 1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4월 20일까지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4월 반도체 수출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게 되면 한 125억 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동월 대비는 한 10% 이상 증가했지만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는 정체된 반도체 수출의 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의 수출과 주가의 흐름이 상승할 거냐, 정체될 거냐, 하락할 것이냐. 수출 데이터만을 놓고 보게 되면 정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가격의 변화가 요소가 충족돼야 되겠죠. D램과 낸드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출 숫자는 비슷하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의 이익단 규모는 상승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분기, 1분기는 평이한 실적에서의 내용이 나왔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익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가치적 측면으로서의 반도체 종목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10% 늘어났다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0%이지만 전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평이한 수준이고 하지만 여기에 가격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업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전체 수출과 데이터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주요한 상황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출 데이터 반도체 쪽 자세히 이제 살펴봐 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저보단 대표님이 시장을 바라보셨던 게 훨씬 기니까 네.
이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주와의 주가 연관성은 어땠나요, 대표님? 지난해에는 일부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가 88,0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1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과정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8월에 고점을 찍으면서 지금의 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던 것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연동된 글로벌 위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가운데서 주가 하락을 했고요. 이제 반도체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내용을 똑 떼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레거시 반도체죠.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분위기에서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HBM만을 딱 떼놓고 보게 된다면 매출과 전체 그 이익당 규모에서의 상황을 보면 지난 3분기, 4분기 대비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반영하고 있죠. 앞서 엔비디아나 TSMC의 가격이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단의 규모가 줄었지만 이익단 규모가 줄은 거 대비해서 가격도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여전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눈높이는 낮아져 있고 시장의 투자자들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작은 좋은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비전이 발표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베팅하는 이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주고 포커싱 되어지는 주가 상황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또 대표님이 쭉 정리해 주신 내용들에 살짝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이제 반도체 수출 자체가 그 양 자체는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마진 개선들, 그러니까 가격적인 개선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HBM 쪽은 우리가 계속 좀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가면서요. 증시와 좀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데이터가 또 증시와의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계속 이제 데이터 나오는 대로 대표님이 또 추가 해석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일단은 소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관세에 관해서 저희가 또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시장 시나리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이 90일 동안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크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관세 정책이 조금 약화되는 가운데에서 트럼프와 파월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 얘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요. 이제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된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플러스권입니다. 왜? 앞으로 좋아질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적은 안 좋죠. 이러한 개선된 바뀐 실적에 대한 기업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이든 우리의 실적이든 관세 정책이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소화가 녹아있는 상태에서의 진행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요. 네. 어제 기사 하나를 보니까 반도체 B2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 쪽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관해서 B2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신용 거래를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죠. 신용 거래가 이제 우리가 로스컷,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만이 이제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만들어져. 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현 주가 수준에서 유지하는 형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B2가 좀 늘어나는 현상들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으나 원래 시장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신용거래가 또 이렇게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B2,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좀 더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우려를 크게 작동시킬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요?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좀 B2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한 줄평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모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장의 참여자들 기대치가 낮았어요.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설령
LS 일렉트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령 조금 안 좋은 실적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하더라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우려,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뉴지스 통해서 관세에 관한 시나리오 그리고 수출 데이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대표님과 다양한 시나리오 잡았습니다. 시장의 눈높이 낮아진 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 여러분들 잘 소화하셔서요. 우리 시장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의 파월 압박으로 인해서 미증시는 강하게 흔들렸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10시 전까지만 해도 매수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매도 전환을 한 다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기금 측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8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만요, 연기금이 6조 6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담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17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가지 시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시작됐었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때라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연기금 측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특징주 통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한화엔진입니다.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매수로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죠. 매출은 3,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심지어는 조업 일수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 8%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잘 유지됐고 심지어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액은 얼마였을까? 1조 6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72% 폭증했습니다. 전체 수주액에서 95%는 컨테이너선 엔진이었고 이 컨테이너선 엔진의 90%는 중국 조선소향 물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엔진 발주는 올해 들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년까지 수주 물량이 강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통상적으로 조선사보다도 한 단계 더 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선사에 비해서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죠. 이 점 체크하면서 동시에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이익률이 현재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7%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익률 역시도 7%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 엔진은 장
장중한 때 5% 이상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국내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텝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FDA가 미국 내에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최종 임상 시험 기준과 이 임상 3상 시험이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별도의 임상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FDA의 결과로 인해서 네이처셀은 미국 내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혹은 조건부 허가를 받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진입이 빨라질 수 있고요. 시간은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상업화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면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성공적인 진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이처셀의 매출 확대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인지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FDA의 최종적인 식약 허가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은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혁신적 치료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이고요.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5,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신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를 역대 최고의 실적을 써낼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숫자로 살펴보시면 매출은 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가량 증가를 할 것이며 영업이익은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4%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증권가에서는 2분기 내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에 입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말은즉슨 중국 시장 진출이 정말 코앞에 있다, 임박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일단 중국 진출으로 인해서 올해는 191만 명, 내년에는 253만 명의 구독자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살펴봐야겠죠. 다음 장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로열티 매출 10%로 환산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은 올해는 58억 원, 내년에는 127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M과 JYP의 공연 매출 성장에 따라서 30억 원의 추가 로열티 수익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긍정의 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디어유 장중한테 3% 오름세 보이면서 43,000원을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내 테마 탑3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온실가스와 탄소 포집 활용 저장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우리 한국을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바이오와 그린케미컬 나란히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었고 에코아이 역시도 오늘 2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쪽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신재생 쪽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또 여기에 더해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할 것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양 그린파워와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상승세, 대명 에너지는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 종목 모두 다 초반 대비해서 시세를 좀 많이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반도체입니다. 트럼프의 파월 압박으로 인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중앙은행 독립성과 달러화 지위의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내리막길을 걸었었고 엔비디아는 4% 넘게 빠지면서 결국에는 $100 선까지 내어주는 모습 포착이 됐었죠. 엔비디아가 조금 더 내림세를 걸은 이유는 중국 하웨이가 중국 고객용으로 GPU를 대량 출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 안팎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석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수급은 메말라간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크고 작은 일정이 있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 체크해 보시면서요. 오늘도 넥스트 마켓에서 준비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일정부터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 있는 일정들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2조가 넘는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산불 복구 그리고 AI, 반도체 지원에 관한 다양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의 수급이 돌 수 있을지 계속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방송 콘텐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미 정책주로서 많은 상승을 나타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은 유효할 수 있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일정 중요합니다. 내일 드디어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6시 30분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서서 또 코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 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ESS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량 판매량 자체는 좋지 않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과 중국 쪽에 관한 판매 부진이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죠. 일론 머스크에 관한 민심 역시도 악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관한 다양한 테러 현상도 현재는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운명과 함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이슈이죠. 이 출판 관련주. 다시금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한강 작가가 신작을 출시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장주로서는 예스24와 같은 종목군들이 또 한 번 단기적인 시장 수급들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G20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23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 24일 저녁 9시부터 본격적인 관세 협상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정 다가오면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넥스트 마켓 주제 열어보면서 투자 인사이트들 가져가 보겠습니다. MSCI 편입 앞두고 예상 종목군들이 벌써부터 시장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하나하나 우리 시장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세히 한번 그 구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MSCI 5월 정기 리뷰 발표일이요. 5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리밸런싱 적용일은 5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발표일부터 주가가 급등량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나오긴 합니다. 심사 기준일은 4월 16일부터 30일 중에 랜덤으로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가 된다라는 시장 분석들 당연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하는 건 액티브 자금과는 좀 다른 겁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건데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패시브 자금은 기계적인 투자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해드리자면은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기계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단단한 수급 안정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편출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급 공백도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넥스트 마켓 통해서는 편출 예상 종목과 편입 예상 종목 살펴볼 텐데요. 편입 예상 종목이 벌써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가 흐름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나시스템 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어떤 흐름들 보여줬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일단 최근 들어서 하나시스템은요. 20%의 상승률을 이뤄냈습니다. 그래프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저점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편입 예상 종목으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역시도 편입을 앞두고 계속되는 시장 상승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양식품 그리고 하나시스템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에는 2~3개 정도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추가적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은 삼양식품 그리고 하나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요. LIG 넥스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HD 현대 미포조선이 되겠습니다.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편출 종목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와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 기준 미달이 되면서요. 편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LG이노텍, SKC 같은 경우에도 편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의 이슈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편출과 편입을 우리가 결정을 짓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편입이 되려면요. 기준 시가총액을 채워줘야 합니다. 대략 4조 원이 넘는 시총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시총도 2.1조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가나 기업에 대한 판단보다는 조금 더 수치적으로 에코프로머티나 NC소프트는 유동시총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자체가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2월에는요. 한국 기업 중에 편입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흥국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편출과 편입 이후에 시장이 어떤 흐름들을 이어져 왔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편입 예상 종목과 또 편출 예상 종목은요. 시장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점 그리고 대응점들로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유출,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금액들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단단히 채워지거나 수급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편출과 편입 종목군들에 관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가까운 예로 지난 2월에요. 편출된 종목은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LNF 등의 11개의 종목이 발표 전후로 마이너스 4%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이건 11개 종목의 평균을 낸 것이고 그보다 하락폭이 더 컸었던 종목군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이 삼양식품이라든지 한화시스템과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편출될 경우에는요. 그에 따른 시장의 압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2월에는 우리가 공매도 금지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 외국인에 비해서 MSCI 지수에 편출이 된 데다가 공매도도 가능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더 큰 수급에 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MSCI 편출과 편입을 앞두고 시장은 벌써부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익률과 또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실제 편출이 된 이후의 시장 충격은 클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편입 종목군들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뷰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 MSCI 지수 관련한 키워드로 가져가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투자 전략, 인사이트로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마켓 쇼쇼쇼 이정의 넥스트 마켓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